하는 교실 2.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엄숙한 기분이 되었다. 연극 하늘을 나는 교실에 공연이 이어졌다. 한마디로 공연은 대성곡이었다. 오늘 수업 현장에 가서 하겠다. 대사가 나오는 대목에서는 제바스티안 기대했던 대로 선생님 모두 웃었다. 마르틴이 물론 썩 잘해내지 못했다. 그 대신에 3학년 슈테커가 준 인상은 그만큼 더 커졌다. 3학년생과 5, 6학년생을 빼놓고는 아무도 슈테커를 알아보지 못했다. 모두들 슈테커를 보고 진심 어린 여자야, 예쁜 여자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설명할 재간이 없었다. 슈테커는 마지막 장에서 구름 속에서 조금 빨리 내려오긴 했지만 곧바로 모두 함께 큰 목소리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합창했기 때문에 그 실수는 드러나지 않았다. 모두들 굉장히 감격했었다. 그렇게는 고정성미 양복에 옷자락에 펄럭이로 쭉 출연자들을 성큼 다가가서 일일이 약수를 나눴다. 선생님은 감격에 요니 트로츠에 때 말할 때 요니 이 녀석 너는 정말 훌륭한 시인으로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요니는 답례 인사를 했다. 마르틴이 그린 무대 배경 너 칭찬에 듬뿍받았다. 교장선생님이 여배우에게 물었다. 그런데 넌 꼬마 누구지? 꼬마 아가씨? 관객들도 긴장하게 귀를 기울였다. 특히 상급자들은 더 큰 호기심을 갖고 귀 기울였다. 그녀 소녀는 금발로 따은 머리를 가발에 벌었다. 곧이어 200명도 넘는 학생들이 와 하고 웃는 바람에 강당비가 흔들릴 뻔했다. 학생들이 외쳤다. 슈테커다. 모두들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제바스티안이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선생님들 가운데 누가 계신지 알고 있니? 여기 유스투스 선생님 옆에 말이야. 니히트라우스 아저씨야. 제바스티안이 말이 맞았다. 니히트라우스는 푸른색 정장 차림하고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있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마르티가 요니만이 알고 있었다. 요니는 벌써 강당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베커 선생님은 일어서서 강당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주인은 이내 조용해졌다. 유스투스 선생님이 말했다. 내 옆자리에는 너희들이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신다. 그분은 둘도 없는 내 친구다. 우리는 20년 전에 바로 이 강당에 나란히 앉았다. 물론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있던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그 친구를 놓쳐버렸다. 어제야 비로소 다시 찾아냈다. 우리 학교 학생 둘이 우리를 다시 맺어주었다. 내 생애에서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내 친구 이름은 로베르트 우토푸트라고 하며 의사이다. 앞으로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있을 생각으로 오늘 위생고문관 시 하르트비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다. 니히트라우스 씨는 화살처럼 곱게 앉아있었다. 유스투스 선생은 계속해서 말했다. 하르트비 선생님께 나의 친구이자 의사의 우토르푸트 박사가 우리 김나지움 학교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히르베르크 시청에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우토르푸 씨와 난 앞으로 우리를 친구로 맺어준 이 학교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 저분은 너희들이 의사로서 나는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말했다. 이 학교 건물을 받쳐주는 주춧돌처럼 또는 등높이 기숙사 공원에 서 있는 고목처럼 이 학교의 일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학교의 것이자 너희들의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반쯤만이라도 너희들이 우리를 사랑해준다면 그걸로 만족하다. 더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 내 말이 맞지 로베르트? 리히트라우스는 일어서서 유스트 선생님께 다가가서 뭔가 적당한 말을 꺼내려고 했다. 그러나 친구의 손을 붙잡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때 요니가 나타났다. 요니는 작은 선물꾸러미로 몇 개를 두고 리히트라우스 씨한테 뛰어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말했다. 아저씨의 이름이 어떻든 간에 친이하는 니히트라우스 아저씨. 오늘 저녁에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아저씨를 뵙게 되리라는 걸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르티가 울리와 마티아스와 제비와 스티안이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최 안에서 아저씨께 선물을 전해드리라고 했거든요. 이제 아저씨가 완전히 우리 것이 되었으니까 오늘 당장 우리들의 선물을 드릴게요. 요니는 우토르프 선생님께 양말과 여성용과 스웨터를 건네주었다. 혹시 스웨터가 맞지 않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상점에서 바꿔준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영수증도 함께 넣어줬어요. 리히트라우스 씨는 현물을 겨드랑이에 말했다. 아우 고맙구나 요니야. 내 친구야 내 친구인 내 사람에게 모두 감사한다. 나는 아직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 틀림없이 나와 친해질 거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 리히트라우스 씨는 주위를 빙 둘러봤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너희들이 유스투스인 요한 베크와 나는 아주 많은 걸 배웠다. 이 학교에 의자에 앉아서 또 학교 밖에 사회에 나가서도 말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던다. 우리들 학창시 중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지.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거다. 내 감정이 쪽 붙여줘도 용서해라. 이해해줄 수 있지? 그렇지만 이 기회에 너희들도 조금 감정이 푹 받쳐주길 바란다. 그러다 난 다리가 부러지거나 폐렴에 걸리는 것에 난 감동하지 않는 편이지. 그건 너희들도 곧 알게 될 거다. 그렇다고 다리를 부러뜨려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절대로. 니히트라우스 씨는 유스투스 선생에게 표정을 폈다. 앞으로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로 이 순간에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둘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학창시절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너희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지금은 군소리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결코 군소리가 아니란다. 우리를 믿어주기 바란다. 우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젊다. 우리 둘 다 그런 걸 알고 있어. 베크 선생님과 우토푸트 선생님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학생들을 마주보고 이 순간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꽤 늦은 시간에 유스투스 선생은 기숙사의 침실을 둘러봤다. 유스투스 선생이 발끝으로 걸었다. 바락바락바락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나다. 걸으면 한 발짝 내릴 때마다 벽에 걸린 도구만 등불이 흔들거렸다. 유스투스 선생은 2호 침실로 들어가서 마르틴의 침대 곁에서 멈춰섰다. 얘만 왜 이러는 걸까?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마르틴 탈로가 자는 모습은 죽어라는 거야.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실체 없이 똑같은 말만 중얼거렸다. 베크 선생은 허리를 굽히고 긴장해서 귀를 기울였다. 자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걸까? 절대로 울면 안 되라니. 유스투스 선생 잠시 숨을 멈추었다. 절대로 울면 안 돼. 절대로 울면 안 돼. 계속해서 다시 이상한 꿈을 꾸시면 틀림없어. 절대로 울면 안 된다는 거. 베크 선생은 천천히 걸어서 살그머니 침실을 빠져나왔다. 12월 24일 요한 지기 스문트 김나지움에서는 요란한 표정이 벌어졌다. 학생들이 야만히 수는 마구 꽝을 계단을 오르는 어느 학생은 실수를 세면적에 두고 오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가방 열쇠를 찾는 야단이었다. 스케이트를 짐속에 챙기는 잃어버린 학생도 있었다. 어떤 학생 가방이 적어도 3사람쯤 올라타지 않으면 다쳐있을 정도로 가방에 차서 힘센 구원봉을 요청하기도 하다. 학생들은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싶어 하급됐는데 다른 없이 목도를 마구 뛰어다니다. 오전 10시 되는 학교는 벌써 절반쯤 텅 비게 되었다. 좀 더 늦게 떠나는 학생들 아직도 야단 법석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이 이미 대이동이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낮이 되자 다음 차례 학생들이 무리죠. 학대 열려있는데 교문을 빠져나갔다. 그 사람들 모자를 삐뚤음이 속에 무거운 가방을 눈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몇 번쯤 지난 뒤에 마티아스가 허치고 내려왔다. 율리와 함께 있다가 늦었던 것이다. 요니는 교문 앞에 서서 마티아스가 악수를 나눴다. 마티아스가 말했다. 땅꼬마를 잘 돌봐줘. 자주 편지할게. 잘 지내라. 요니 트로츠가 말했다. 너도 울리는 벌써부터 잘 돌봐주고 있잖아. 어서 서둘러야겠다. 제바스티안은 벌써 출발했어. 마치는 끙끙대며 말했다. 무거워. 셰리프 빵집에도 들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기차까지 굶어 죽고 말 거야. 부모님께 굶어 죽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지. 그렇게 말이야. 이봐 작가 선생. 도대체 마르틴 탈로는 어디 갔지? 그 녀석도 찾기로 인사해야 되는데 안 보이네. 녀석이 안 보이니 인사도 못하잖아. 내가 그 녀석이 안부 좀 전해줘라. 나한테 엽서도 안부 좀 적어놔라고 해. 학교에 돌아올 때 무슨 열차를 타고 올 건지 같이 적어서 윤희가 말했다. 알았으니까 걱정 마. 꼭 전해줄게. 이제 입 좀 그만 다물고 어서 가게나 해. 마치는 가방을 들어 올려 왼쪽 어깨 짊어지고 소리쳤다. 이봐 나는 펀칭볼로 선물을 받을 거야. 마치는 익숙한 수화물 운반인 같은 모습으로 그것이 떠났다. 기차역은 김나지움 학생들은 우글거렸다. 한 무리는 북쪽으로 가는 학생들과 다른 한 무리는 동쪽으로 가는 학생들이다. 모두도 기다리고 있던 기차들은 짧은 간격을 두고 연이어서 키히르베르크를 거쳐갈 생 예정이었다. 상급생들과 댄스 파티에 함께 초험을 추었다. 아시다 승강장을 거두면 신사다운 태도로 잡담을 나눴다. 꽃과 랩 쿠헨을 주고받게 됐다. 벤지리 테오도르는 탱고 파트너였던 말민의 슈나이디라는 아가씨한테도 고급 담배 케이스를 선물 받았다. 테오도르는 다른 상급생 친구들의 선물을 잘 한번 꺼내보았다. 친구들은 몹시도 풀어왔대. 근처에 있던 제바스티아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상급생을 빗댄 농담을 짓거리면서 복서를 자냈다. 마침내 마티아스가 도착했대. 마티아스는 가방에 앉아서 과자를 6개나 먹었다. 곧이어 열차가 도착했다고 집 북쪽인 학생들은 마치 적군의 진지를 찌끄끄한 병자들은 열차로 달려들었다. 기차 몰려든 학생들은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다음 기차를 기다려야 하는 학생들과 있는 그대로 크게 소리를 지며 떠들어댔다. 6-7학년 학생이 하나가 두꺼운 종이를 기차 밖으로 내밀었다. 거기에는 고용 앞으로! 라고 씌어있었다. 김나지움 1학년 하나가 울면서 기차에서 내렸다. 그 작은 얼간이 녀석은 승강장에 가방을 두고 기차에 올라탔던 것이다. 그러나 가방을 되찾자 기차 시간에 늦지 않게 돌아왔다. 기차가 출발하자 모두들 모자를 벗어서 흔들었다. 댄스 파티였죠. 상급생과 같이 춤었던 아가씨들은 손수건을 꺼내 흔들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아! 제바스티안은 심지어 이렇게 외쳤다. 부활절 즐겁게 보내라! 드디어 기차가 역을 빠져나왔다. 저 기차가 떠나는데 또똑하길 마찬가지다. 역장만 빼놓고 모두 즐거운 분위기였다. 역장은 둘째 기차가 지나고 주위에 김나지움 학생들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서야 한도에 내 한숨을 내줬다. 역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학교 안은 인적이 끊겼다. 학생 12명이 오후에 떠날 예정이었다. 그들이 학교 남아있는 것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유스투스 선생님 겨울의 틀을 입고 하얗게 눈 덮인 고요한 기숙사 공원으로 걸어 내려갔다. 공원에 나 있는 길은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밟은 흔적이 없었다. 웃고 떠들던 소리도 사라졌다. 요한 베크 선생님은 걸음을 멈추고 가지 쌓였던 눈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효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긴 적막과 고독이 시작되었다. 옆길로 접어들 때였다. 발자국을 발견했다. 어린 소녀의 발자국처럼 보였다. 누가 아직도 혼자서 공원을 돌아다니고 있는 걸까? 발자국을 따라가봤다. 볼링장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스턴 선생의 발자국을 따라 발끝으로 사람사람 걸어가다가 조심스레 모퉁이를 돌아봤다. 한 학생이 볼링장 난간 위에 앉아있었다. 나무 기둥에 머리를 대고 눈구름이 무겁게 떠가는 하늘만 떨어져라 쳐다봐. 유스턴 선생이 외쳤다. 안녕! 그 학생은 몸을 읊질러대 돌아서 뒤로 보았다. 마르틴 탈로였다. 마르틴은 난간에서 뛰어낸다. 선생님 마르틴에게 다가왔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마르틴이 대답해. 혼자 있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방에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를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갑구나. 어제 아침에는 왜 그렇게 엉터리로 책을 읽었지? 마르틴이 당황한 말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적정한 핑계거리라고 생각하니? 응? 그리고 어제 저녁에 연기는 왜 그렇게 형편없을까? 또 식당에서 보니까 어제부터 거의 아무것도 안 먹던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 마르틴이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나 창피했다. 그렇군. 그럼 도대체 뭘 그렇게 생각해야만 했지? 크리스마스 생각이었나? 예, 선생님. 그런데 크리스마스 그리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구나? 예, 별로 즐겁지 않아요, 선생님. 언제 집으로 떠나까지? 오기처럼? 5, 6학년 첫째 학생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 두 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눈말구리 두 방울이 더 흘러내렸다. 그러나 마르틴은 돈을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마르틴은 마침내 말을 꺼냈대. 저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유스 선생님이 말했다. 아니, 방학 동안에 학교에 남아있겠다는 거냐? 마르틴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등으로 흘러내린 눈물을 네 방울 닦았다. 부모님 말도 내가 돌아오는 거 바라지 않으셨다는 말이니? 물론 바라고 계세요, 선생님. 그럼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거니? 저도 가고 싶죠, 선생님. 뉴스 선생님, 뭔 세상에 그게 대체 무슨 소리지? 부모님들도 원하신다. 그리고 너도 그러고 싶다. 그런데 넌 여기 남아있겠다고 왜 그러는 거지? 마르틴이 말했다. 이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봐도 되겠죠? 마르틴이 돌아서 달아나는다. 선생님은 마르틴을 붙잡았다. 잠깐 얘야. 유스트 선생이 마르틴에게 몸을 굽고 나무 얘기조차 들리지 않았더라.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여비가 없어서 그러니? 그 순간에 마르틴의 용기 있게 보이던 행동은 끝나버렸다. 마르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 덮인 볼링장 난간 위에 머리를 대고 목 놓아 울었다.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마르틴을 마구 뒤흔들었다. 유스트 선생님 놀라서 크게 소리쳤다. 선생님은 잠시 기다렸다. 너무 빨리 위로하기 시작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스트 선생님은 손수건을 꺼내 마르틴을 바짝 가르다 얼굴을 닦아줬다. 자자자 이제 그만. 유스트 선생님은 자기도 따라 울 것만 같았다. 그래서 힘겹게 기침을 몇 번 마르틴에게 물었다. 여비가 얼마나 되지? 8마르크요. 유스트 선생님은 지갑을 꺼내어 지폐 한 장을 꺼내면서 말했다. 자, 20마르크다. 이 정도면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목까지 충분할 거다. 마르틴은 너구리 입고 지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머리를 가르다.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유스트 선생이 마르틴의 옷 주머니에 돈을 찔러놓고 말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겠니? 이 고집쟁이 녀석아. 마르틴이 중얼 거렸다. 저도 5마르크는 갖고 있어요. 그래?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지 않니? 그야 물론 꼭 하고 싶지요. 하지만 그것 봐. 마르틴은 몸을 비틀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언제 그 돈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으셨거든요. 부활절에는 공부를 가르칠 1학년생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백호 선생님이 어머게 말했다. 제발 입 좀 다물어 주겠니? 내가 너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비를 선물한 거라고 생각하면 갚을 필요가 없잖니. 그게 훨씬 더 좋지. 마르틴 단어는 어떻게 해야 줄지 모르겠다. 또 선생님께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마르틴의 수줍은듯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꼭 쥐었다. 유스트 선생님이 말했다. 자, 어서 짐을 챙겨라. 부모님께 내 안부도 전해드려라. 특히 어머니께는 꼭. 내 어머니는 전부터 아는 사이니까. 마르틴은 고개에 머리를 끄덕여 나서고 그럼 선생님의 어머니께 제 안부도 전해주세요. 베크 선생님이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할 거다. 우리 어머니는 6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마르틴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선생님 뭘 끌어안고 싶었다. 마르틴은 물론 그걸 생뚱으로 옮기지 않고 그 대신에 경의를 표하는 몸짓으로 뒤로 물러서서 진심 어린 눈빛으로 오랫동안 유스트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백화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그만 됐다. 너희들은 나에게 네 히트라우 씨를 선물했잖니. 오늘 저녁에 그 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생각이다. 그 친구 별장이 계획체 안에서 말이다. 율리와 율리의 부모님 그리고 요니 트로츠의 에티켓 조금 신경을 써줘야겠고 알겠니? 난 이제 고독을 즐길 수 있었던 그 많은 시간을 다 잊어버린 거다. 유스트 선생님이 마르틴의 어깨를 두들기며 다정하게 머리를 끄덕이다. 잘 다녀오너라 마르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르틴은 조그맣게 말하고 돌아서서 뛰어서 그 자리를 떠났다. 학교를 향해 그리고 옷장에 있는 방으로. 유스트 선생님은 돈 덮인 조용한 공원을 계속해서 걸어갔다. 울타리가 있는 곳까지. 유스트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사방을 불러보았다. 그리고 김나지움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울타리를 기어 넘어갔다. 성공이었다. 배운 솜씨는 역시 다르고. 유스트 선생님은 추위에 떨며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참새기 말했다. 유스트 선생은 니트라우 씨를 찾아갔다. 니트라우 씨는 조그만 전나무를 마련해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식용 반짝이 테이프와 금색칠을 한 호두를 나무에 매달았다. 마르틴이 집에 짐 끌고 있을 때 요니가 왔다. 너 여기 있었구나. 마츠가 너에게 약발사를 하려고 했어. 내가 학교로 돌아올 때 너 어떤 기차를 타고 올 건지 편지를 알려달라는데 마르틴은 그럴게. 요니가 반가운 듯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보이는 건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된 줄 알았어. 왜 그랬어? 묻지 말아줘. 마르틴이 부탁했다. 돌아갈 때 집도 없는 요니에게 자신이 괴로웠던 심정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유스트 선생님 같은 분은 다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 요니가 물었다. 그걸 지금 새로운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야? 마르틴은 짐을 싸우다 세상을 등진 사람을 발견했다. 네 히트라우스 씨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었다. 야, 이 그림도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구나. 이제 네 히트라우스 아저씨는 세상을 등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학교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기뻐하실까? 요니가 말했다. 물론이지. 그
그 그림은 아저씨에게 추억이 돼줄 거야. 내가 오늘 저녁에 외로웠던 지난 한 해의 추억으로 간직하시라고 갖다 드릴게. 그들은 울타리에 울리에게 갔다. 땅꼬마 울리의 방에는 손님이 와 있었다. 울리는 침대에 누워서 행복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곁에는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울리의 아버지가 진머리 씨가 말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구나. 마르틴이 말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울리의 어머니를 깜짝 놀라 말했다. 절대로 그런 짓은 말아라. 유니트로츠가 말했다. 불가피하게 곤란한 경험을 해야 할 때도 있죠.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다면 울리는 더 심각한 병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울리의 부모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다. 윤리가 설명했다. 윤희는 시인이거든요. 울리의 아버지가 말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이해하기 다르지. 윤희와 마르틴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울리는 마르틴에게 되도록이면 빨리 낳겠다고 약속했다. 윤희와 마르틴은 교문 밖에서 헤어졌다. 자, 윤희는 마르틴이 뭔가를 묻고 싶어 하면서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윤희가 입을 열었다. 모든 일에 익숙해지기 나름이야.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 가끔씩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데리러 올 거라는 상상하다가도 혼자 있는 게 더 즐겁다는 걸 깨닫게 하네. 어쨌든 선생님이 1월 3일에 함부르크에 도착하시는데 그때 이틀 머물 예정으로 베를린에 데려가겠다고 하셨어. 그것도 즐거울 거야. 윤희는 마르틴에게 고기를 끓여줬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아주 행복한 건 아니야.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 되겠지? 그렇지만 아주 불행한 것도 아니야. 둘은 악수를 나누었다. 윤희가 물었다. 그런데 그 소포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마르틴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던 소포를 가방 속에 넣지 않고 말했다. 마르틴은 내복이야. 어제 마티아스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다. 자기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집으로 가져간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으랴. 헤름 스트로프에 있는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찾아내는 것이라자 키르베르크에서부터 들고 간다는 것을. 마르틴은 시내로 내려가 아버지께 드리려고 조그만 여성용 한 장자를 샀다. 25갭이었다. 아바나산 3표가 함께 띠지가 둘려 있었다. 혈무시하면서 어머니께 선물하라고 따뜻하게 생긴 실내용 슬리퍼 한 켤레도 샀다. 어머니는 낙타털 슬리퍼는 이미 오래전에 내다버렸어야 하고 나이가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10년은 더 신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그랬다. 마르틴은 무거운 짐을 들고 기차역으로 갔다. 그리고 매표소로 가서 말했다. 헤름스도르프 3등석 한 장 주세요. 매표는 차표로 갔는지였다. 교수님도 함께 마르틴은 차표와 거슴돌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마르틴이 회색이 만연한 얼굴로 매표원을 바라봤다. 매표원이 물었다. 뭐가 그렇게도 즐거우냐? 마르틴이 대답했다. 크리스마스잖아요. 자, 이 작품은 원래 12장으로 된 장편 동화인데 이 책에서 8장부터 11장까지 발췌하였습니다. 앞부분에는 사이가 안 좋던 이웃 학교 학생들과 한바탕 패싸움을 벌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힘센 마티아스의 활약으로 싸우면서 이기게 되었죠. 별명이 유스투스인 베크 선생님은 비록 아이들의 패싸움을 했지만 친구를 구해온 것을 대견스럽게 여겼습니다. 베크 선생님은 학교의 규칙보다는 아이들의 사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베크 어렸을 때 학교 규정을 어기고 편찮은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가서 감금실에 갇힌 벌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바로 로베르트 푸트가 대신 벌을 받았었죠. 그 친구가 바로 니히트라우트,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는 원래 의사였지만 사고로 아내와 자식들을 잃고 그 슬픔에 기차를 집으로 상마 살고 있습니다. 윤희와 마르틴이 두 친구를 만나게 해주었죠. 이 작품에는 여러 개의 성에 있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첫째 마르틴 탈러는 늘 1등을 하고 그림을 잘 그리지만 가난합니다. 연극을 대본으로 쓴 유니트로츠는 부모에게 버려준 어느 배의 선장님이 돌봐주십니다. 심지어 마테아츠는 마츠 먹보입니다. 땅꼬마 울리 진머르는 겁쟁이인 것을 부끄러워했으면 세바스티안 프랑크는 늘 삐딱하게 말하는 멋이 있죠. 이 친구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독일의 김나지움 5학년생은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생에 해당합니다. 이야기 끝!